안녕하세요. 정보보호 개론 수강생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첫 강의 다들 들으셨어요?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현장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전달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 지난 시간 실라버스이긴 했어도 혹시나 이번 주는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호의 소개 그리고 고전 암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금주 강의 시큐리티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뚜렷하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체감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창된 용어인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 등 물리학, 디지털, 생물 분야 기술이 융합을 토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을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행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예로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IT 제품들은 바보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학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 딱 그것뿐이었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명령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컴퓨터가 단순하게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래 문구 보시면 SF 작가 윌리엄 깁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있으며 이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더라도 그것을 체감하는 수준의 차이만 다를 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오기까지 우리는 3번의 산업혁명을 거쳤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인한 기계화를 거치면서 인류는 산업화를 거두었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기반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인터넷 혁명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에는 초지능으로 인해 산업구조사회 시스템의 혁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AI, 지능과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정보가 결합된 지능 플러스 정보, 지능정보 기술이 도래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우리의 정보기술은 진화하였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IoT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의 공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분석까지 오면서 우리 인류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했고 이로 인해 인류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이메일, 개인정보 제공, 프로그램 설치, 첨부 파일 실행 등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낳거나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노출과 변경,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 위장, 정보 전달 시연, 송수신에 대한 부인, 서비스 불가 등의 보안 위협이 대표적이고요. 대상으로는 개인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 온라인 송금 과정, 전자상거래, 모바일 등 이동통신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요. 포스포인트는 포네몬 리포트 2016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해킹을 당하는 사용자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당하거나 뇌물수수 혹은 협박을 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으로 인한 보안 사고는 9.7%에 불과했지만 사고 한 건당 49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5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내부자에 의한 사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고를 일으키는데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권을 이용하거나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 이들에 의한 사고는 총 21.8%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한 건당 77만 6천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해요. 내부자의 우발적인 사고는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나 무의식적인 위험, 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체 사고의 64.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생시키는 피해는 사고 한 건당 20만 7천 달러, 약 2억 3천만 원의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상 우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재되어 있는 혹은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과연 정보보호란 무엇일까요? 정보라는 건 아래 그림에서 같이 수집과 검색, 송수신, 저장,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정보보호란 이런 과정 중에 정보가 우발적, 의도적으로 훼손되거나 변조 또는 유출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관리적, 기술적인 수단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정보 보안과 정보 보호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많이 혼용하고 계실 겁니다. 정보 보안이란 정보를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그에 속하겠죠. 정보 보호란 비인가 접근을 통한 정보의 손상이나 변형 등의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 보호란 이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통제 사이의 균형감을 가지면서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시소 보이시죠? 왼쪽의 가용성, 오른쪽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 시소와 같이 정보의 활용은, 즉 정보의 활용은 가용성, 통제는 안전성,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보안 관리자의 전문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보호라는 범위에서 과연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적 요소, 문서,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은 기술적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 요소에는 어떻게 위협이 발생될까요? 여러분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컴퓨터 접근 권한을 얻거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위하는 그러한 공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정보보호 대상의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훑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보호가 제공해주는 기능 총 3가지, 보안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이나 암호, 패스워드 등이 그에 속합니다.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인가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용성은 자산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보호의 3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가용성, 접근 제어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 제공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불법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암호코와 키가 같은 관용암호, 암호코와 키가 다른 공개키 암호가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 또는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용합니다. 최신 기술 블록체인은 이 해시 함수가 요소 기술로 쓰인 기술로서 이 블록체인 풀에 정보를 보관 그리고 공개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인증, 패스워드 OTP, 원타임 패스워드죠. 생체 정보 기반 인증, 그리고 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의 인증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통한 메시지 내용 및 송수신 부인 방지를 제공할 수 있겠죠. 디도스 등의 가용성 보안 위협과 비인가자의 접근 제어 경우에는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보안을 통해서 보안성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의 역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정보보호 역사. 역사를 크게 고전과 근대 그리고 현대로 분류를 했을 때 정보보호에 대한 역사는 1940년대 말부터 즉 현대 내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 1918년에 에니그마라는 암호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암호 보안 전문가들이 개발했고요. 이 에니그마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군사통신 보안용으로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막강한 암호라고 유명해졌었죠. 이와 관련된 영화가 2015년에 개봉했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튜링 이론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그 베네딕트 컴퍼비치가 실존 인물 앨런 튜링을 연기했습니다. 앨런 튜링을 연기해서 나치 독일의 암호기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과정을 그린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This war, we're not winning it. If you speak a word of what I'm about to show you, you will be executed for high treason. It's beautiful. It's the greatest encryption device in history, and the Germans use it for all communications. Everyone thinks Enigma is unbreakable. Let me try, and we'll know for sure. Mr. Turing, do you know how many died because of it? I don't. 3. While we'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Gentlemen, meet Mr. Turing. We to work together then. I'm afraid these men will only slow me down. Popular at school, were you? We're short on staff. We get more staff then. You have 6 minutes to complete the task. Is that even possible? No, it takes me 8. 5 minutes and 34 seconds. You said to do it in under 6. What is it that we're really doing? We're going to break an unbreakable Nazi code and win the war. Oh. You know, to pull off this irascible genius routine, one actually has to be a genius. I'm designing a machine that will allow us to break every message, every day, instantly. You're going to need all the help you can get, and they are not going to help you if they do not like you. Have you decrypted a single German message? You will. Nev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hat I am creating here. Our patience has expired. No! If you fire Alan, well, then you'll have to fire me. Me too. And me.
Better bloody work. Alan, you do not have to do this alone. What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The Navy thinks that one of us is a Soviet spy. You've got more secrets than the best of them. What if I don't fancy her in that way? Can't tell anyone, Alan. It's illegal. I'm just a mathematician. Sometimes it is the people who no one imagines anything of who do the things that no one can imagine. 앞서 보셨던 이미테이션 게임 예고편, 여러분들이 본편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지루하진 않거든요. 1970년대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파에서 개발했던 알파넷의 패스워드 구조와 형식의 취약성 등이 발견되었고요. 또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개발된 시기이며 암호화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PC들이 보급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베이직과 도스를 개발했고요. IBM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PC를 판매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보급되는 PC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기본 통신 프로토콜 TCP/IP가 개발되면서 보급된 PC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주로 PC와 소규모 랜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해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트워크 해킹의 대표적인 사건 4.14갱. 이 사건은 4.14 프라이빗이라는 BBS 일원들이 만든 해커 그룹이 암센터,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 등 60개 컴퓨터에 침입해서 중요 파일을 지우고 연구 결과를 삭제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추가적으로 1981년에는 이언 머피라는 사람이 AT&T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해서 전화요금과 관련된 값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낮은 가격의 심화 요금이 대낮에 적용되도록 조작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해킹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이 해킹이라는 개념이 1980년도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 해킹의 문화 또한 등장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 포스터죠. 영화 포스터 워게임즈, 한국어로 위험한 게임 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지금 워게임 같은 용어는 해킹 관련 문제 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뉴 로맨서라는 책자 보이시죠? 이 작가는 제일 서두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SF 작가 윌리엄 깁스입니다. 이 윌리엄 깁스의 소설 뉴 로맨서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고요. 인공지능이나 가상세계, 유전자 공학 등 근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되었습니다. 오른쪽의 해커 두 사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케빈 미트닉과 로버트 모리스. 이 케빈 미트닉은 당시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모토로라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NEC 등을 해킹했던 해커입니다. 현재는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로버트 모리스는 22살인 나이에 정부나 대학의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해커입니다. 대략 6천여 개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1990년대에는 월드와이드 웹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터넷이 확산되었고요. 하지만 물리적인 보안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정보부 분야에서는 산업화 표준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3년도엔 데프콘 행사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해커들이 문화공간 그리고 대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초기에는 플래티넘 넷이라는 동호회 회원 송별회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땐 각 분야의 해커들을 초대한 파티로서 시작되었는데 벌써 작년 데프콘 27, 즉 27번째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대표 키워드는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거래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로 인해 금융거래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릭수를 자동 증가하는 방법으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정보 검색 순위를 조작한 대형 업체도 있었고요. 공인인증서 유출을 통해서 시중은행 불법 인출 사건도 발생했었고요.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금전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방법과 방어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는 디도스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좀비 PC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대량의 트래픽을 보내고 리소스를 고갈시키는 공격. 이로써 첫 등장은 2000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던 몇 개의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수행했었는데요. 야후, CNN, 아마존 등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ICMP 패킷을 이용한 스머프 공격으로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디도스뿐만 아니라 웜과 바이러스 또한 증가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브버그 바이러스입니다. 러브레터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신하게 되는데요. 이 이메일 내에 바이러스를 첨부해서 경제적 손실은 87억 5천만 달러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2000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슬래머 웜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십만 개가 유출돼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 때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 무단 도용되거나 혹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출 광고를 하게 한 다음 연락이 온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망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 이동통신망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프로토콜과 설계 관련 표준이 복잡해서 취약점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통망 프로토콜 모델의 표준 구격은 정형화되지 않았어 가지고 체계를 갖춘 보안 문제 진단과 그리고 분석이 불가능했고요. 프로토콜 구현도 모호합니다. 이 이통망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상호작용하는데 표준에서는 이에 대한 통합된 작동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신사업자, 장비 제조사, 서비스 지역마다 모두 고유한 설정과 그리고 기술이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 사이버 해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 보시면은 조셉 고든 레빗, 이 스노든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스노든은 실존 인물입니다. 권력에 맞선 위대한 폭로라는 부제가 붙는데요. 지금 미국이 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그리고 기관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 스노든은 NSA에 근무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외부에 폭로하게 된 거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NSA에 근무하면서 이 3년 기간 동안 NSA 감시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프리즘 프로젝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 프리즘 프로젝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감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스노든은 이 프리즘 프로젝트와 유사 프로그램인 업스트림, 엑스키스코어가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가 독재자를 의미하는 빅브라더를 지향한다고 생각하고 홍콩으로 망명한 다음 2013년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후 내부 고발자가 된 스노든은 러시아로 도피했고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발췌한 영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프리즘 프로젝트의 배경과 그리고 폭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을 폭로한 남자. 2013년 도청 파문 실화를 영화한 스노든. 2013년 홍콩 모처의 호텔에서 극비리의 기자들이 모이고 This is Laura. Hello? 이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You're McCaskill from The Guardian.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f you don't mind, I'd like to record some. 철통 보안 속에서 Cell phones go in the microwave. Dare I ask why? We'll get to that after you ask your questions. Yeah, before we get onto the stories, I need to know more about you. This one is everything I have on your British intelligence agency, the GCHQ. 미국이 영국 정보부를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이뤄진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곳은 미 정보국 해킹 교육센터. We're going to start with an aptitude test. Back up your site, destroy it. The average test time is 5 hours. If you take more than 8, you will fail. 교육생 시절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정보요원 스노든. Mr. O'Brien? I'm done, sir. It's been 40 minutes. 38. What? 38 minutes. Start by showing a next ski score. Good idea. Can you bring it up again and...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데 Do we all get under there now? He's protecting his passwords. Okay. CIA의 불법 사찰 프로그램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X key score. 세상의 모든 걸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99% are going to come from the bulk collection program. So How is this all possible? think of it as a Google search, except instead of searching only what people make public, we're also looking at everything they don't. Emails, chats, SMS, whatever. Yeah, but which people? The whole kingdom, Snow White. 그렇다. You're also being ordered to follow most world leaders and heads of industry. You know, you're tracking trade deals, sex scandals, diplomatic cables to give the U.S. an advantage in negotiations at the G8 or leverage over Brazilian oil companies. 정의로운 줄 알았던 조국의 배신감을 느낀 스노든은 This is not about money or anything for me. There's no hidden agenda. The people can decide. 사상 최대 정부 스캔들을 폭로한 것이다. How about we just start with your name?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2013년 미 국가안보국 도청 파문 실화를 다룬 영화 스노든.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지도자를 도청했던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다. 정보요원이었던 스노든은 신념에 따라 폭로를 감행하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폭로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They wanted to see it. We refused. Now I just pray that it's actually authentic. The government knows that we have these documents now. The CIA could barge through this door any minute and you one more time. 폭로를 막으려는 알 수 없는 세력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데 과연 스노든의 폭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영화 스노든에서 만나보자. 국가 간 사이버 해킹을 다룬 영화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안에 대한 의식 그리고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영화 자체도 재밌어요. 그래서 본편으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다양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굵직한 사건들이 보이실 건데요. 한미 디도스 공격, 스톡스넷 제어 시스템 공격, 2011년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3.20 전산 대란,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들은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했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악성 코드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들이 생겨났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악성 코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있었죠. 2017년에 발생했던 워너크라이가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99개국 컴퓨터 12만 대 이상을 감염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아주 컸었습니다. 전문 보안업체 FireEye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사이버 보안 위협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픽 발생지와 공격지를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공격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방금 보시는 이 주황색 글씨의 도착지는 한국이었죠. APT 공격.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 속에서 정보 자산은 개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시간에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부분, 보안이라는 주제로서 30분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보보호의 근간이 되는 암호에 대한 인트로와 함께 고전 암호에 대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